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박경리 선생님의 조기작 표류도입니다. 표류도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한 여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 상류계층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너무 뻔하디 뻔한 설정이지만 치정에 얽힌 이야기로만 보기엔 이 작품의 단면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주인공 강현이라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선택합니다. 현이는 사랑을 고민합니다.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비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냥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을 하죠. 그냥 남자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강현이 자신,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억압되어 있고 폐쇄된 한국 사회 속에서 거친 파편을 일으키며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한 여성의 인생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표류도입니다. 북풍이 유리창을 마구 때리고 있는 바깥 날씨는 영하 17, 8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가끔 고개를 들어본다. 유리창에는 실내에서 서려지는 김이 연방연방 얼어서 빙판을 이루고 그 위에 또 김이 서려 얼어붙으며 있다. 무릎 옆에 놓인 화로에서 따뜻한 열기가 아랫도리에 전하여지기는 해도 손끝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뜨개 바늘이 흘러내리곤 한다. 불을 쬐고 있을 뿐 자리들이 텅 비어 있다. 레지인 명자는 난로 앞에 서서 손님들의 잡담에 웃음을 띄우고 있고 광희는 바람맞이를 피한 서쪽 창가에서 양손을 꼬아쥐고 멍하니 가로를 바라보고 서 있다. 점심 후 차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돌아간 뒤면 으레 다방 안은 이렇게 텅 빈다. 우리들은 이 시간이 되면 잠시 동안 숨을 돌리는 것이다. 4시로 접어들기가 바쁘게 또다시 손님들이 몰려와서 웅성거리기 때문이다. 마돈나에는 대개 오전이면 저널리스트, 정치 브로커, 관공리들이 나타나고 오후에는 각 대학의 교수나 강사, 몇몇 문인들, 화가, 출판업자, 잡지사의 기자들이 모여든다. 하긴 요 며칠 동안은 겨울방학이 되어서 그런지 오후의 낯익은 손님들이 좀 뜸해진 감이 있다. 대학의 교수나 강사들뿐만 아니라 문인, 화가들도 대부분이 대학의 강좌를 맡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의 교사라는 부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 방학은 우리 마돈나의 수입에도 다소의 영향이 미친다. 여름 방학처럼 아주 싹 쓸어놓은 듯 나오던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 그런 지나친 현상은 아니지만 광희가 손을 꼬아쥐고 있는 서쪽 창가에 오선지처럼 걸려있는 전선줄이 바람에 윙 운다. 바람바지를 피한 그곳의 유리창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 바둑판처럼 네모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창에 비친 아스름한 잿빛 하늘은 무엇을 내포한 듯 요동하고 있었다. 눈이라도 쏟아질 참인지 모르겠다. 텅 빈 마돈나. 그 공간에 알지 못할 냉물이 은빛이 아니면 투명한 것으로 응고된 듯한 자각. 마치 제빈 공장 속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꽉 들어박혀 오는 듯한 무서운 느낌. 내 마음이 목구멍까지 메워오는 것 같다. 너무 피로하고 추운 때문이다. 뜨개질을 멈추고 마돈나 안을 휘 둘러본다.
모든 것은 변함이 없다. 본시 그대로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망망하고 비약적인 환각의 흐름 속에 휩싸여 떠내려간다. 나를 잃으며 나를 찾으며 시간은 지체 없이 흘러간다. 마돈나는 북쪽과 서쪽에 창이 몇 개 있는 빌딩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철을 두고 음산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는 곳이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의자들, 찌그러진 것도 덜어 있어 흡사 고물상 같은 인상을 준다. 그 고물상 같은 인상을 더욱더 강조하는 물건은 낡아서 먼지가 뿌옇게 앉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림과 본시 노랑빛이었던 것이 지금은 미색으로 퇴색한 커튼, 이지러진 꽃병들인데 그러나 카운터에 놓인 청동 꽃병만은 예외다. 별로 크지 않은 꽃병이지만 그 모양이 전화하고 품이 있는 착색하며 제법 유서 깊은 물건 같았다. 이것은 우리 마돈나에 있는 고물 중에서는 가장 연륜적인 관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후일에 있어서 무서운 운명을 지니게 된다. 그 다음에는 석고상도 있고 필수품인 전축과 묵은 공목들의 레코드가 있어 음산한 마돈나의 공기를 흔들어주며 기묘한 마돈나대로의 조화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먼저 경영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먼저 경영주 역시 그 전의 경영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모양이니 어지간히 긴 역사를 가진 비품들이라 하겠다. 나는 마돈나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밝게 하기 위하여 퇴색한 커튼이나마 새 것으로 바꾸어 보고 싶었지만 그것에도 손길을 뻗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태다. 사실 나는 마돈나를 살 때 순지한테 빚을 70만 환이나 냈던 것이다. 그것을 한 푼도 갚지 못하고 1년 반 동안이나 지냈으니 매달 또박또박 들어가는 이자가 일할변의 7만 환이다. 1년 반 동안 한결같이 물어온 이자 돈을 합한다면 원금을 벌써 넘어서고 있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커튼 하나 새 것으로 갈아보지 못하는 경제 형편은 다만 이잣돈 때문만도 아니다. 어머니가 장결에게다 복막염을 앓고 기어이 수술까지 했으니 그만하면 경제의 난맥을 알아볼 일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필사적으로 경제적 균형을 잡아왔다. 70만 환 이상으로 빚이 쌓이지 않게 생활을 굴려왔던 것이다. 그것은 퍽 위태로운 상태였다. 자칫 잘못하다간 빚과 이자에 마돈나가 날아갈 판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무리를 너무 많이 해왔다. 몹시 피곤하다. 이러한 형편에서 마돈나의 비품을 갈아보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뿐이지 커튼은 고사하고 레코드 한 장 사보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돈나가 고물상과 같은 분위기라 해서 결코 파리를 날리는 다방은 아니다. 고정된 손님의 수는 언제나 확실하다. 나는 내 용물을 보고 손님들이 찾아온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기보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위한 생각인 것이다. 노동을 팔았지 얼굴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자존심 말이다. 고루하기 짝이 없는 자존심이다. 뭐 그리 대단치도 않은 얼굴을 간판으로 삼았기로써니 얼굴이 찌그러질 리도 없고 달아질 리도 없다. 그러나 이런 류의 역설은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마련되어 있는 법이다. 역설과 부정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결국 나라는 것은 물이 묻은 종이 모양 문적 무너져 없어지고 말 것이다. 원래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사상에 구축된 누각 같은 것일지라도 생활 감정, 생활 양식을 고집한다. 그것은
인간들이 휘어잡아온 서글픈 형체였다. 나의 고루한 자존심도 그러한 것.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가리켜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니 한다. 각설하고 그런 따위의 자존심에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 손님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마돈나를 찾는다. 마돈나는 첫째, 위치가 좋았다. 신문사, 국회, 관공서, 잡지사, 출판사, 그러한 건물들이 다방 주변에 있었다. 저널리스트들은 석간의 마감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오전 9시를 전후하여 모닝커피를 마시러 나온다. 그리고 한국의 게으른 관공리들도 근무 시간에 모닝커피를 마시러 나오는데 서슴지 않았고, 더욱이 업자들과 밀담을 필요로 하는 축들에게 다방은 그야말로 그들의 안방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정치 브로커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가까우니 마돈나는 그들의 즉각적인 상담에는 생광스런 장소를 할 수 있겠다. 오후의 손님인 대학의 교수들, 대개 2류, 3류지만 그들의 저서가 출판되거나 혹은 출판 교섭을 위하여 출판사 근방에 있는 마돈나를 대기 장소로 삼고 있으며, 문인들 역시 잡지사나 신문사에 원고를 전하고 고료를 받고, 화가는 화가대로 표지화나 사파를 그려주고 화료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따라 부수적인 손님도 마돈나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마돈나는 일종의 오피스야. 그들 전부의. 그리고 나는 오피스의 관리인이지. 나는 웃으며 광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는 마돈나의 차맛이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커피를 끓이는 쿵 많은 일주로 택하고 또 그에 대한 급료에는 인색하지 않다. 셋째로, 나의 영업의 신조인 친절이다. 그 친절의 방법은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해두는 일이요, 단골 손님들의 동정에 관심하는 일이요, 손님들이 부탁하는 연락을 신속하게 취급하는 일이요, 물품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친절이 손님들에게 수학적 일이만큼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 마돈나에게 손님을 모으게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얼굴 광고로서 사람이 모이던 어리석은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공리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쟁을 겪은 현실 속에서 그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도 사실일 것이다. 나는 뜨개 바늘을 찔러 놓고 손을 모아 호 입김을 불어넣는다. 손끝이 좀 누그러진다. 뜨개질이라는 것은 참 묘한 일거리다. 그것에 열중되는 정비례로 다른 생각에도 열중하게 되니 말이다. 빨간 스웨터 도련 밑으로 두 손을 밀어놓고 발끝을 내려다 보면서 광희가 걸어온다. 신선한 능금을 연상케 하는 소녀. 옷 빛깔이 붉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런 과실 같은 향취가 있다. 전축 옆에 기대어 선 광희는 아까 내가 하던 것처럼 손을 모아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러더니 추위를 밀어버리기라도 할 심사인지 레코드를 골라서 전축에다 건다. 추억의 장미. 광희는 나를 보고 빙긋이 웃는다. 아주머니 같아요. 추억의 장미. 여주인공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와서 말하던 광희의 목소리가 되살아 왔다. 나는 그때처럼 혼자서 고소를 짓는다. 영화를 보지 않았으니 추억의 장미의 여인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신문 광고의 짧은 글에서 그 여인이 미망인인 것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광희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는 나의 과거나 현재를 소녀다운 꿈으로 윤색해서 바라본다. 아름다운 미망인, 추억에 사는 여인이라고. 감미로운 곡이 흐른다. 무엇이 관능을 세차게 흔들어준다. 음악은 좋다.
저속하건 고답하건 선율 속에는 숙명처럼 슬픔이 있다. 하여간 어설픈 인정보다 훨씬 진실이 다가오는 것에 우리는 애상하는 것이다. 추억의 장미. 찬수를 생각한다. 피에 젖었던 얼굴을 생각한다. 산산이 바스라졌던 그의 팔목의 시계, 손이 가늘게 경련하고 있던 일, 잊어지지 않는다. 그리운 마음은 아니다. 멀리, 오히려 멀리 거리를 두어버린 이 생소한 감정과 그 생생한 광경의 중간 위치에서 나는 항상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몸서리 처지게 두려운 것이다. 나는 그를 생각할 적마다 죽음을 연상한다. 그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번번이 죽음의 문제에 부닥친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그런 생각은 내 가슴에 절벽을 준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신병의 징조이며 음악에 눈물 흘린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몹쓸 값싼 감정의 찌꺼기, 그리고 연애를 생각한다는 것은 굴종이다. 통틀어 슬프다는 것은 청승맞고 궁상스럽고, 확실히 청승맞고 궁상스럽다. 거대한 차량 밑에 깔려 죽어야 할 생각들이다. 나는 눈을 들어 광희의 단단한 젖가슴을 쳐다본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저 젖가슴 속에 지금 사람을 그리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젊고 발랄해서 그것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고통에 일그러지기 전에 그만 죽어버리라는 생각이 퍼뜩 든다. 역시 이것도 소용없는 감상의 찌꺼기다. 2장. 차가운 바람이 휘익 몰려 들어온다. 눈바람처럼 시계가 흐려진다. 키가 훌쩍 큰 사람이 들어섰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 외투깃을 세우고 다가오는 사람은 이상현 씨였다. 나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추위에 코끝이 불구스름하고 입김이 서린 안경이 흐릿하게 반사하고 있다. 그는 카운터 옆을 지나치면서 마담, 안녕하셨소? 조용한 목소리와 미소가 동시에 나에게로 왔다.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까칠했다. 그러나 나는 어느새 안경 저편에 있는 그의 눈 속을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피차간에 그것은 일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고개를 숙이고 뜨개질을 하던 것을 손에 들었을 때 퍽 긴 시간이 흘러갔음을 느꼈다. 상현 씨는 내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잠자코 카운터 가까운 자리에 가서 앉아버린다. 고통을 가만히 눌러본다. 눌려지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 사이로 같은 분량의 것이 넘쳐나올 뿐이다. 나는 앞이빨을 맞추어 꼭 다물어 보았다. 몸이 으스스 떨려온다. 상현 씨는 호주머니 속에서 석간신문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펴놓고 무슨 설계도나처럼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감색 외투깃 사이로 흰 셔츠의 컬러가 청결하게 차갑게 내비치고 있었다. 상현 씨는 저명한 D신문사의 논설위원이다. 저널리스트로서는 소장파이며 과격파로 알려진 사람이다. 매일 9시를 전후하여 모닝커피를 마시러 오는 그는 1년이 넘는 마돈나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10여일 동안 영 발걸음을 하지 않더니 뜻밖의 이런 시각에 나온 것이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3시 15분이었다. 누구하고 만날 약속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그의 동정을 살핀다. 그러나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 기색도 아니었다. 그를 사랑했었다.
그러나 나는 천연스럽게 그것을 묵살할 수 있었다. 그가 10여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전에 나는 애정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했었다. 사랑을 환상이라 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환상이라 한다면 인간의 삶 자체가 환상일 수밖에 없다. 고향에 살 때, 퍽 어린 시절의 일이다. 지방 공연에 온 악극단의 지휘자. 구경 가서 한 번 본 사람을 나는 사모했다. 푸른 조명 밑에선 연미복의 지휘자는 실로 위대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마라톤 경주에 1등한 사내아이. 하계회 때 공주가 된 동물을 무척 혼자서 사랑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느낄 적마다 나는 쓸쓸한 내 주변의 광장을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나는 훌륭해지려고 했다. 그리고 위대한 것을 바랐다. 그것은 고독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던 것이다. 찬수만 해도 그랬다. 하계회나 운동회 때의 영웅처럼 그를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성질로서 그를 사랑했다. 모두 환상이었다. 날아가 버린 일들이다. 찬수가 어떻게 죽었든 누구나 죽어야 하는 죽음을 당해버린 추억이다. 이미 내게는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형체가 이 세상에서 소멸된 그 사실처럼. 상현 씨에게는 부인이 있다. 딸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다. 우리 후나 또래의 계집애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 애정을 내가 천연스럽게 묵살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미국에 올 내 죽음을 바라볼 때, 내 혈육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 찬수의 죽음은 인민군의 유기시체나 차량 밑에 깔려 죽은 그러한 행인의 시체와 더불어 뜻을 갖는다. 죽음은 애정을 결정적으로 짓밟는다. 투명한 어둠 속 내 감각은 때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투명한 어둠 속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신은 없었다. 인간이나 기계가 오만 불손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로 절박한 내 마음의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애정이나 인간이 인간들에게 부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은 도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그러나 나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상 그것은 또 불가피한 인간사 중에서 남겨지는 하나의 쥐구멍 같은 도피의 구실이거나 파괴적인 쾌감인지도 모른다. 요는 상현 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것과 상현 씨가 살아온 세계하고 내가 살아온 세계하고 다르다는 것. 애정 그 자체를 모두 통틀어 경멸하고 싶고 도외시하고 싶은 것이다. 마치 아큐 정전에 나오는 주인공 아큐처럼 전혀 엄청난 구실이나 생각을 마음속에 다져두었다가 세상사를 그리고 무사람들을 혼자서 경멸해 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누가 내 마음을 객관화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아큐처럼 바보고 웃음거리일 것이 분명하다. 상현 씨는 지금 나와 대각선을 이룬 곳에 앉아 있다. 최초의 자세 그대로 열심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이라는 좁은 풍토 속에서 그는 상류 계급에서 자라는 사람, 나는 하류 계급에서 자라는 여자다. 심파나 영화 같으면 다소 낭만의 윤색으로 아름다운 비극이 하나 생길 테지만 실제의 흰 벽과 부글부글 끓는 하수도 사이에 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현 씨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 풍겨지는 모든 것에서 내가 고립되고 그것들 속에서 어이없는 광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수습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흉하게 그의 앞에 꿇어앉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 정직하다는 것은 나를 굴종시키지 못할 것이 아닌가? 동시에 애정 앞에 허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이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닐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허용된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진실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한다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 그것만이 외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뜨개 바늘을 놓고 상현 씨를 바라본다. 왜 이렇게 내가 열중하는지 모르겠다. 이 열중은 전혀 모순 덩어리인 것이다. 추위도 잊은 듯 불이 탄다. 지나치는 뿐이다. 그러한 진실이 어떻다는 것인지 반문하고도 싶다. 투명인 흑색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온다. 모든 것이 뿌리째 흔들리며 알 수 없게 되어갈 뿐이다. 혼돈과 또 혼돈이, 모순과 또 모순이. 상현 씨는 들여다보고 있던 신문을 밀쳐버리고 호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끄집어내어 입에 문다. 그리고 테이블을 톡톡 치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성냥을 달라는 것이다. 마침 광희는 어디 갔는지 없고 명자도 구석에서 다른 손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성냥을 들고 상현 씨 앞으로 갔다. 좀 앉으시죠. 상현 씨는 성냥을 받아들면서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킨다. 나는 부자연스럽게 망설이며 앉았다. 상현 씨는 내 얼굴 위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멍한 표정이다. 사람을 앉으라 해놓고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허공만 보고 있는 것이다. 나도 고집스럽게 말을 하지 않았다. 차를 안 주시겠어요? 한참 후에 상현 씨는 나를 보고 웃었다. 나도 웬일인지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미스 유, 여기 커피 가져와요. 나는 명자에게 손을 들어 보인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날씨가 워낙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는 대개 손님이 끊어져요. 정말 날씨가 좀 풀려야겠는데. 마돈나의 영업을 위한 뜻에서도. 잔잔한 눈으로 나를 본다. 하는 말에는 별반 뜻이 없다. 그의 눈이 더 많은 뜻을 발산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풀려야죠. 하긴 방학이 돼서 줄곧 나오시던 분들도 당분간은. 참, 여기에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신다죠? 비꼬는 말투였을 뿐 아니라 냉소까지 띄운다. 이상하다. 그의 전직은 교수다. 어째서 그는 교수님이라는 공대에다 냉소를 던지는 것일까? 평소의 그답지 못한 일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언제나 과묵하고 겸허한 사람이다. 하긴 뜻을 품은 침묵의 명수이기는 했지만 일면 그가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신경을 탕진해야 하는 거친 언론계로 들어온 이유가 궁금하다. 노골적인 저 반감을 표시한 이유도 궁금했다. 의심을 품는 마음속에서 나는 어느새 그의 과거를 더듬고 있는 것이다. 상현 씨는 부인과 연애 결혼을 했을까? 그러나 나는 이내 그 생각을 쥐어버리고 말을 했다. 저희들이 연락을 충실히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들이 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상을 헤매고 있었던 나는 그 대답이 커다란 공간을 울리는 이상한 음향이 되어 사라지리라는 것을 느꼈다. 하긴 친절해서 마돈나에 모두들 온다더군요. 상현 씨의 말도 즉각적인 것은 아니었고 아까처럼 별반 뜻이 있는 말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도 내가 그의 과거를 더듬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일소에 붙여버렸다.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것은 서글프기 그지없는 공상이었기 때문이다. 명자가 커피를 날라왔다. 친절은 저희들의 노동수단이니까요. 커피잔 속의 다갈색 액체에서 서려나는 김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말은 또 한 번 공간을 울리고 사라진다. 바람이 유리창을 뒤흔들고 가버린다. 날씨가 차서 커피가 금세 식어버리겠어요. 그에게 커피 들 것을 권한다. 잡티가 없이 맑은 얼굴이다. 어둠이 깃든 눈이기는 하지만 조금도 옹색하지 않은 너그러움이 가만가만 배어온다. 아무리 반발해 보아도 그것은 윤택했던 그의 생장의 소산인 것만은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 가만히 내 손을 내려다본다. 이 손이 거쳐온 가지가지의 직업들. 내게는 너그러움이란 도무지 없다. 투쟁심과 반발심을 교묘하게 감추어온 것뿐이다. 나긋나긋하고 갸름한 손은 아직 아름답기는 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이상스럽게 광적인 것을 손에서 느낀다. 어째 마담은 늘 뜨개질이오? 상현 씨의 시선도 내 손 위에 머물렀던 모양이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천천히 내 눈과 맞서는 것이었다. 그것도 노동수단인가 보죠. 쓸쓸하게 웃어버렸다. 상현 씨는 거무죽죽하게 기미가 피어있는 내 눈 언저리를 빤히 쳐다본다. 손을 들어 확 눈을 가리고 싶다. 피곤해진 내 얼굴이 부끄럽고 비참하다. 그러나 나는 오만스럽게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지켰다.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상현 씨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떤다. 어렵기야 하지만 뜨개질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것은 집안일이죠. 하긴 한참 어려운 고비에는 밤일도 했죠. 밤일이라뇨? 당황한 듯 조급히 묻는다.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 말은 전혀 필요가 없었던 말이다. 상현 씨한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후에는 찝찝하게 마음을 적신다. 상현 씨는 밤일이라는 어구에서 좋지 않은 일을 연상하는 눈치다. 나는 밤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지만 그만두고 말았다. 번역이라고. 그야 일본책 번역이지만 그것이면 족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만치 고정된 손님이 오는 다방이면 생활이 곤란할 리가 없는데. 그는 다분히 방관적인 태도로서 감정을 내 앞으로부터 물러세우는 것이었다. 빚이 있어 그래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자리를 일어서야 했을 것을 나는 그러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아까 눈언저리에 핀 기미를 쳐다보던 때처럼 상현 씨는 깊은 오해를 품은 눈을 들었다. 눈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의 최치가 내 피부에 배어오는 듯 상현 씨의 눈길이 강해진다. 도대체 밤일이란 무엇이죠? 낮은 목소리다. 그러나 거칠었다. 밤일이라 해서 요정이나 나가는 줄 아세요? 그의 관심은 나에게 여유를 주었다. 그의 눈에도 미소가 돌아왔다. 어쩌면 상현 씨는 요정 이상의 직업을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그럼 무슨 일이죠? 조심스럽게 묻는다. 미안했던 모양이다. 굳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자기의 태도를 갑자기 수습할 수 없었던 타성적인 말이다. 뜨개질 비슷한 품팔이죠 뭐. 나는 슬그머니 웃어버렸다. 다방 마당과 소설 번역.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실토한다면 뭔지 어릿광대 노릇이 될 것만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를 길게 설명하는 쑥스럽고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그러나 일순간 나는 행복한 것 같았다. 거칠었던 목소리와 온내를 품었던 눈은 내 감정을 크게 자극한 것이다. 잠자코 창문을 바라본다. 서로의 사이를 오가는 뿌연 안개 같은 것. 그것은 감미롭고 화사한 것이다. 빙판을 이룬 유리창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유리창에는 수증기가 묘한 모양으로 얼어 있었다. 이상한 상상도가 내 머릿속에 전개된다. 얼음의 무늬는 울밀한 수림도 되고 묘망한 바다도 되고 신기루 어른거리는 사막도 된다. 그곳에는 전설과 우리들과 서로의 입김, 속삭임이 있고 푸른 섬 안의 우리들의 집도 있다. 그리고 농담의 각종 채색과 은은히 번져가는 음이 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까지도. 그것은 내 내부 속에서 종합된 위대한 사랑의 예술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무한한 환각 속에서 내 피가 따뜻하게 맴돌고 있는 이러한 것이다. 오늘 바쁘시지 않으면 저녁이나 같이 하실까?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다. 내 자신에게도 내 눈이 황홀해지게 지각된다. 어떻습니까? 나는 돌연 피가 굽이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무슨 감정의 율동인가? 10여일 동안 그가 오지 않았을 때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온다. 또 거절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녁을 같이 합니까? 나는 비로소 트집을 부렸다. 그렇게 이유를 따지시면 거북합니다. 그저 같이 저녁을 하면서 때로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돈나의 마담으로서 말벗을 삼을 작정인가요? 우스개로 돌렸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깊은 패배감을 느꼈다. 나는 강현회 씨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에게 무엇을 확정하려 든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현 씨의 얼굴은 무심했다. 마치 소년처럼 순진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했던 내가 퍽 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다른 곳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8시까지 가겠어요. 말하면서도 나도 그를 따라 밝게 웃었다. 그러나 어쩐지 내 자신이 가엾었다. 그리고 그가 오지 않았던 10여일 동안의 고통이 멀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오는 것 같기도 했다.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물론 실없는 말이었다. 영업상. 나는 간단히 대답하고 일어서면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도 이마 위에 굵은 주름을 잡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강렬한 정감이 교차한다.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발을 떼놓았다. 마돈나는 무인도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그것은 끝없는 바다와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상현 씨는 만날 장소를 지적하고 외투깃을 세우며 나가버렸다.